아르헨티나. 지도 위에 그어진 하나의 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본 사람은 안다. 이 나라는 결코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수백 개의 폭포가 거대한 협곡 아래로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곳이 있다. 물보라가 안개가 되어 공기 중에 떠도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연이 얼마나 압도적일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낀다. 또 어떤 산은 하나의 색이 아니라 10가지가 넘는 색으로 겹겹이 물들어 있어서 마치 땅이 스스로 붓질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건물 높이만한 얼음벽이 굉음과 함께 갈라져 호수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도 이 나라에서는 낯설지 않다. 얼음 서지는 그 짧은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끝이 보이지 않을 듯 이어지는 길 위에서는 붉은 리본으로 장식된 작은 성소 앞에 차를 세우고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비는 대상은 교회로부터 단 한 번도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느 가우초다. 공식적인 신앙의 테두리 밖에 있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성한 존재로 자리 잡은 인물. 이런 장면을 마주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사람이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제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런가 하면 춥고 황량한 파타고니아 한복판에는 지금도 웨일스식 홍차를 마시고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며 조상들의 고향으로부터 10,0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그 언어와 전통을 지켜가는 마을들이 존재한다. 낯선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그럼에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또 하나의 얼굴이다. 이곳은 탱고의 고향이며 마테차의 고향이며 메시의 고향이다. 그리고 한때 이 나라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로 밀어올렸던 드넓은 목초지의 고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하룻밤 사이에 돈의 가치가 송두리째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은퇴한 노인들은 끼니 하나하나의 비용을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계산해야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이 나라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의 미래를 꿈꾼다. 이토록 풍요로운 자원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일까? 이 질문에는 아마 누구도 하나의 정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저마다 자신만의 답을 조금씩 그려보게 될지도 모른다. 지도 위에서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 대륙 남쪽 끝을 향해 길게 뻗은 거대한 띠처럼 보인다. 북동쪽 브라질과 가까운 지역에는 아열대우림이 펼쳐져 있다. 그 너머로는 땅과 물이 서로 경계를 지으며 뒤섞이는 이베라 습지가 자리한다. 나라의 중심부에는 팜파스 평원이 있다. 평평하고 비옥하고 그리고 끝없이 넓다. 서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안데스 산맥이 솟아있다. 고원 사막과 소금호수 그리고 만년설로 덮인 봉우리들이 이어지는 곳이다. 북쪽 산자락에는 구름이 나무 꼭대기에 걸려 머무는 융가스 운무림이 있다. 그리고 대륙의 맨 아래쪽 그곳에 파타고니아와 티에라델푸에고 그리고 남쪽 대양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아르헨티나를 하나의 세계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파타고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은 웨일스의 기억을 품은 채 살아가고, 북쪽의 어느 마을은 지금도 안데스와 파차마마의 리듬에 맞춰 하루를 보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란 사람은 음악이 흐르는 카페와 버스, 그리고 유럽을 닮은 건물들 사이에서 유년기를 보내지만, 차코 지역에서 자란 사람은 메마른 숲과 강,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삶을 이어간다. 같은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나고 자란 세계는 이토록 다르다. 아르헨티나가 한때 누렸던 풍요는 비옥한 농지, 광대한 소떼, 그리고 육류와 곡물의 수출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항구와 철도,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기술과 야망을 품고 대서양을 건너온 수백만 이민자들의 손길이 더해졌다. 하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나라는 좀처럼 끊어내기 힘든 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위기는 또 다른 위기로 이어졌다.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페소의 가치는 자꾸만 무너져 내렸다. 정치는 끊임없이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돈을 페소가 아니라 달러로 혹은 금이나 부동산으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다음 달이면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산과 바다, 석유와 리튬, 목초지와 담수, 그리고 드넓은 경작지를 모두 가진 나라가 어째서 지속가능한 번영만큼은 손에 넣지 못했을까? 이 역설을 숫자와 도표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거리로 나가야 한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그 거리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흔히 아르헨티나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된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도시는 리오데라 플라타 강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다. 넓은 대로와 오래된 지붕들, 초록빛 공원, 그리고 유럽 어딘가를 떠올리게 하는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실제로 그 거리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단정한 첫인상은 순식간에 다른 무언가로 바뀐다.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버스가 교차로를 요란하게 가로지르며 카페마다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이고 인파는 끊임없이 거리를 채운다. 팔레르모에서는 조금 더 느긋한 리듬이 흐른다.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와 아담한 카페, 낮은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있다. 산텔모는 오래된 시장과 골동품, 자갈이 깔린 골목길, 거리 악사들의 연주, 그리고 한때 이곳을 오가던 항구 노동자들의 기억을 통해 지나간 시대의 색채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라보카는 형형색색으로 칠해진 집들과 벽화, 그리고 축구공과 마라도나의 이미지로 생기를 뗀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한때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려있던 장소가 어느새 관광의 무대로 변해버린 자리이기도 하다. 도심의 마요 광장에서는 권력과 저항, 희망과 상실이 얽힌 역사적인 순간들이 여러 차례 펼쳐졌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매혹적이면서도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은 도시다. 어떤 이는 소매치기를 걱정하며 휴대전화를 옷 속 깊숙이 감춘 채 이 도시에 발을 들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앞으로 몇 달을 살아갈 아파트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도시는 경계심과 애정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만든다. 낯선 이를 향한 사랑과 그럼에도 놓을 수 없는 긴장감.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도시라는 곳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좁은 건물들의 화려한 정면 너머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카사치오라라 불리는 이 도시 특유의 주택 양식은 좁은 대지 위에 세워지지만 길게, 아주 길게 안쪽으로 뻗어 들어간다. 방들은 중정을 따라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다른 방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현관이나 마당을 가로질러야 한다. 정면은 유럽의 어느 도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쪽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의 공간이 숨어 있다. 큰 저택들이 여러 개의 방으로 쪼개져 새를 놓기 시작하면서 이 집들은 콘벤티오라 불리는 공동 주거지가 되었다. 그 안뜰에서는 이탈리아인들이 저마다의 고향 사투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스페인계와 크리오요, 아프리카계 아르헨티나인들이 부엌과 수도, 화장실을 함께 나누었었다. 바로 이 북적이던 공간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 특유의 말투를 빚어냈고 탱고라는 문화를 낳았으며 리오데라 플라타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이 도시의 하루가 흘러가는 리듬 역시 다른 곳과는 사뭇 다르다. 아침은 대개 커피 한 잔과 메디아 루나로 시작된다. 점심은 의례 늦게 찾아온다. 늦은 오후가 되면 마테차나 커피, 알파오르, 토스트 혹은 둘세데레체를 곁들여 잠시 숨을 돌린다. 저녁 식사는 다른 나라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시각에야 비로소 시작되곤 한다. 메리엔다라 불리는 이 오후의 작은 자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와 저녁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시 한번 모일 구실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마테차가 있다. 한 사람이 찻잎을 채우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조롱박잔을 옆 사람에게 건넨다. 각자 자신의 차례가 오면 그 잔을 비우고 다시 돌려주고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 봄비야 하나를 여럿이 함께 쓴다는 것. 그것은 곧 친밀함과 신뢰의 표시다. 마테는 공원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의 짧은 휴식 시간에도, 해변에서도, 산길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낯선 이가 이 잔을 함께 나누자고 건넬 때 그 손짓 하나에 담긴 마음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아마 알 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나눔이란 그저 예의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지만 아르헨티나식 억양은 그 자체로 독특한 리듬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리오데라 플라타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대를 이어온 이민자들은 이탈리아어의 흔적을 이 언어 속에 남겼고 한편으로 과라니어, 케추아어, 위치어, 마푸체어를 비롯한 여러 원주민 언어들이 지금도 몇몇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 나라가 단 하나의 뿌리에서만 자라난 것이 아님을 조용히 증명해준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낯선 이와도 쉽게 말을 트고 포옹이나 볼에 입맞추는 인사로 서로를 반기며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휴대전화와 가방, 귀금 속에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도시도 그저 위험하기만 한 도시도 아니다. 이곳은 온기와 혼돈 그리고 경계심이 나란히 공존하는 곳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삶은 집이나 카페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 바로 불 곁에서도 이어져 왔다. 아르헨티나에서 아사도를 준비하는 과정은 식탁에 첫 번째 고기 조각이 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숯은 고르게 타올라야 하고 불길은 결코 너무 세서는 안 된다. 그릴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을 아사도르라 부르는데, 그는 숯의 색깔과 석쇠까지의 거리, 그리고 바람의 방향까지 끊임없이 살핀다. 보통 초리소와 소시지, 모르시아, 내장 요리가 먼저 식탁에 오른다. 큼직한 고기 덩어리는 대화가 무르익고 사람들이 더 이상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게 될 즈음에야 비로소 상에 오른다. 아사도는 단순히 고기를 굽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의식이다. 그릴 앞에 선 요리사는 잠시나마 모임의 중심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 주위에 둘러서서 와인을 마시고 카드놀이를 하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물가가 매 순간 샘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이 짧은 휴식은 아무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간의 틈을 만들어낸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그토록 힘겨운 시절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있는 방식인지도 모른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탈리아 이민의 흔적을 식탁 위에서 고스란히 마주하게 된다. 이곳의 피자는 대개 모차렐라를 아낌없이 얹어 굽고 병아리콩 가루로 만든 얇은 빵인 파이나와 함께 곁들여진다. 파스타와 아이스크림, 카페 문화 역시 이곳 삶의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이민이란 단지 성씨나 얼굴이 바뀌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미각 그 자체를 새롭게 빚어낸 사건이었다. 둘세데레체, 그 진하고 달콤한 밀크잼은 메디아루나와 알파오르, 각종 빵과 디저트, 그리고 가족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후식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이 짙은 단맛 하나가 그 어떤 정교한 요리보다도 더 깊숙이 유년의 기억을 흔들어 깨울 때가 있다. 거리에서는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초리판이 훨씬 더 가까이 있다. 빵 사이에 구운 소시지를 끼우고 치미추리나 크리오요 소스를 곁들인 이 소박한 음식은 축구 경기장 근처에서도, 공원에서도, 장터에서도, 시위 현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어디서나 눈에 띈다. 스테이크가 아르헨티나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라면, 초리판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내는 얼굴이다. 북쪽으로 나아갈수록 소고기는 서서히 물러나고 그 자리를 옥수수와 호박, 콩, 그리고 안데스에서 비롯된 요리들이 채운다. 로코는 흰 옥수수와 콩, 호박, 고기를 넣고 오래 끓인 걸쭉한 스튜로 국경일이면 커다란 냄비에 넉넉히 담겨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 우민타는 갓 간 옥수수와 양파, 향신료, 때로는 치즈를 섞어 옥수수 잎에 곱게 싸는 요리다. 타말레도 옥수수 반죽을 쓰지만 그 속에는 고기가 채워진다. 이 음식들은 안데스의 요리 문화가 아르헨티나라는 국경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엠파나다는 지역마다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살타에서는 대체로 작고 부드러우며 육즙이 풍부한 속을 채운다. 투쿠만에서는 다진 고기 대신 칼로 잘게 썬 고기를 쓴다. 후후이에서는 고산지대의 재료가 들어가고 파타고니아에서는 반죽에 양고기를 채워 넣는다. 엠파나다 하나하나가 그것이 태어난 땅의 기후와 식재료, 그리고 오래된 관습을 고스란히 들려주는 셈이다. 북동부 농촌 지역에서는 솥대보다 카사바와 강에서 잡은 물고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치파는 카사바 전분과 치즈로 만들어지고, 참비는 과라니 조개에서 비롯된 걸쭉한 옥수수 요리다. 파라나강 유역에서는 사람들이 파쿠와 도라도, 수루비 같은 물고기를 낚아 굽거나 찌거나 채소와 함께 요리한다. 쿠요 지역에서는 어린 염소를 오래 구워 만드는 치비토가 있고, 건조하고 햇볕 가득한 계곡에서는 이름난 포도밭들이 펼쳐진다. 말백은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품종이 되었지만, 북부 지역의 토론테스뇽스는 그 지역만의 독특한 향을 은은하게 품고 있다. 더 남쪽 파타고니아로 내려가면 장작불에 통째로 구운 양고기와 무지개 송어, 훈제 연어, 피에라델푸에고산 킹크랩, 그리고 숲에서 나는 각종 베리류를 맛볼 수 있다. 그리고 게이만과 트레벨린, 파타고니아의 오솔길 한복판에서 뜻밖에도 웨이스식 다과 시간을 만나게 된다. 홍차 한 잔과 함께 과일 케이크와 크림 케이크, 빵과 잼이 식탁에 오른다. 무대는 분명 남아메리카인데 그 식탁 위에 놓인 것들은 아주 먼 고향의 기억을 여전히 품고 있다. 낯선 땅에서도 끝내 놓지 않은 그 작은 전통 앞에서 문득 자신이라면 어떤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을지 되묻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결코 스테이크와 와인만으로 설명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에는 과라니족의 카사바 파이가 있고, 안데스의 옥수수 요리가 있고, 이민자들이 남긴 피자가 있으며 여정의 한복판에서 마주치는 웨이스식 홍차가 있다. 이 오래된 맛들을 찾아 나서려면 여정은 평원을 떠나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쌀타를 벗어나면 길은 하얀 식민지풍 건물들과 기와지붕, 돌이 깔린 광장들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르헨티나로 향한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초록빛 풍경은 메마른 산과 선인장으로 바뀐다. 아르헨티나 북부는 볼리비아와 거리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다. 음식과 음악, 믿음과 삶의 리듬, 이 모든 것이 국경을 넘어서는 더 넓은 안데스 세계에 속해 있다. 국도 52호선은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고 그 위를 지날 때마다 대지의 색깔이 매 순간 새롭게 바뀐다. 트럭들은 천천히 산길을 넘으며 아르헨티나의 물자를 칠레로 그리고 다시 태평양 연안으로 실어 나른다. 이 길은 한편으로는 눈부신 절경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희박한 공기와 차가운 바람, 길고 가파른 구간이 이어지는 고된 상업 통로이기도 하다. 이 고도에서는 코카잎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사람들은 잎을 씹거나 차로 우려내어 몸이 아직 희박한 공기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고산짐을 달랜다. 코카는 사람 사이의 대화와 의례 속에서도 늘 함께한다. 이곳 사람들에게 이 잎은 코카인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하나는 오래도록 이어져 온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정제와 불법 유통이 만들어낸 전혀 다른 산물이다. 세로데 로스 시에테 콜로레스산 아래에는 푸르마마르카 마을이 자리한다. 좁은 골목길과 흙벽돌 집대, 그리고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수공예 시장이 있는 곳이다. 관광은 이 마을에 소득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그 고요하던 마을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놓기도 한다. 이곳에서 후마와카 협곡이 시작된다. 산악지대를 가로지르는 이 자연의 통로는 에스파냐인들이 이 땅에 발을 딛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길이었다. 이 길의 일부는 한때 잉카 제국의 도로망과 이어져 있었고 훗날에는 독립전쟁 당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충지가 되기도 했다. 그 너머로는 살리나스 그란데스가 펼쳐진다. 눈부실만큼 새하얀 대지 위에서 지평선은 마치 깊이를 잃어버린 듯 아득해진다. 우기가 찾아오면 얇은 물의 막이 소금 표면을 덮으며 그 위로 구름과 하늘이 고스란히 비치는 거대한 거울이 만들어진다. 곳곳에 보이는 푸른 물웅덩이는 소금층 아래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다. 리튬 채굴은 이 지역에 일자리를 가져다 주지만 그 이용 방식을 두고 지하수와 땅, 그리고 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다. 발밑의 자원이 삶을 풍요롭게 할지 아니면 땅과 물을 앗아갈지 그 답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더 높은 곳에는 세로데로스 시에테 콜로레스가 있다. 해발 4,000m가 넘는 그곳에서 톱니 모양으로 겹겹이 쌓인 암석층은 빛의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색을 바꾼다. 어떤 이들은 이 산을 14가지 색을 지닌 산이라 부른다. 또 어떤 이들은 비가 내린 뒤에야 그 진짜 색채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붉고 푸르고 노랗고 잿빛인 그 줄무늬들은 아득한 옛날 바다 밑에서 형성되었다가 이후 지질학적 융기를 거치며 하늘 가까이까지 밀려 올라온 흔적이다. 흙벽돌로 지은 집들은 두꺼운 벽 덕분에 추운 밤에는 온기를 붙잡아두고 뜨거운 낮에는 열기를 누그러뜨린다. 제단 위에는 가톨릭 성상이 놓여 있을 수 있지만 그 집 마당에서는 지금도 가족들이 대지의 어머니 파차마마에게 음식과 술, 코카잎을 바친다. 두 개의 믿음 체계가 한 사람의 삶 안에서 나란히 공존하며 땅으로부터 받은 만큼 다시 땅에게 돌려주는 법을 오래도록 배워왔다. 하지만 안데스는 아르헨티나가 품은 수많은 자연 풍경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동쪽으로 향하면 메마른 땅은 안개 자욱한 숲으로 바뀌고 이내 대륙 전체가 물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북동부의 이과수는 그 존재를 소리로 먼저 알린다. 숲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 같은 물소리가 울려 퍼진다. 길이 넓어질수록 거대한 안반의 틈새로 수백 개의 폭포가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는 광경이 펼쳐진다.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지점에서는 물이 말군 모양의 협곡 안으로 한데 모여 떨어지고 물보라가 짙은 안개가 되어 피어오른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옷은 순식간에 젖어들며 그 굉음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어진다. 하지만 미시오네스에는 이과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붉은 흙길 안쪽에는 산이그나시오 미니 유적과 과라니족의 예수의 선교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돌로 쌓아 올린 그 벽들은 한때 유럽의 건축 양식이 과라니족의 노동과 기술, 예술과 어우러졌던 흔적을 지금도 증언한다. 선교 체제가 무너진 뒤 숲은 서서히 그 자리를 되찾아갔다. 나무 뿌리와 이끼가 한때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던 것들을 조용히 뒤덮어 나갔다. 그 너머로는 이베라 습지가 펼쳐진다. 호수와 물에 잠긴 풀밭, 그리고 물 위를 떠도는 섬들의 세계다.
이 물속에는 카피바라와 카이만, 늪사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새들이 살아간다. 이 지역의 가우초들은 메마른 평원이 아니라 물에 잠긴 땅을 말을 타고 누빈다. 몇몇 지역에서는 제규어를 다시 방사해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안데스 동쪽 비탈에는 융가스라는 구름이 스며드는 숲이 있다. 땅에서 피어오른 습기가 나무 꼭대기에 머물다가 이내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근원이 된다. 짧은 여정 속에서도 풍경은 순식간에 바뀐다. 메마른 푸나고원에서 촉촉하고 짙푸르며 안개자욱한 세계로. 북부와 중부에는 그란차코라는 광활한 건조림 지대도 있다. 관광 영상에서는 종처럼 소개되지 않는 곳이다. 케브라초 나무가 뜨겁게 달궈진 땅 위에서 자라나고 이곳에는 거대한 아르마딜로와 제규어 그리고 수많은 고유종들이 살아간다. 이곳은 또한 위치족과 콩족을 비롯한 공동체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규모 농업과 축산업이 확대되면서 이 숲의 면적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으며 그 압박은 자연뿐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숲을 지나 남쪽으로 향하면 힘이 오히려 광활함 그 자체에서 나오는 팜파스가 펼쳐진다. 초원은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고 목장과 농기계, 농가들은 서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자리한다. 바로 이 비옥한 땅이 육류와 곡물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냈고 가우초라는 이미지를 굳건히 다졌으며 한때 아르헨티나를 부유한 나라로 이끌었다. 이 나라의 근현대 경제사 상당 부분은 바로 이 광활한 텅 빈 대지에서 시작된 셈이다. 서쪽으로는 아콩카과가 우뚝 솟아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등반 경로 자체는 기술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지만 고도 때문에 등반가들은 여러 날에 걸쳐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야 한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가면 푸른 호수와 계절마다 빛깔을 바꾸는 숲, 그리고 굴곡진 산줄기로 유명한 바릴로체가 나온다. 겨울이면 스키를 즐길 수 있고 여름이면 숲을 가로지르는 트레킹 코스와 고요한 호숫가가 사람들을 만난다. 대서양 연안의 발데스반도에서는 바다 전체가 하나의 무대로 겨난다. 남방 긴 수염고래들이 새끼를 낳기 위해 잔잔한 바다로 몰려든다. 해안을 따라서는 펭귄과 물개, 바다사자들이 무리지어 모여든다. 그리고 아주 드문 순간이지만 범고래가 몸 전체를 해변으로 밀어붙여 어린 물개를 사냥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다. 그 사냥은 겨우 몇 초 만에 끝나버린다. 엘찰펜에서 피츠로이로 향하는 길은 비와 바람, 그리고 기다림이 결정한다. 구름은 몇 시간이고 산 정상을 가려버릴 수 있다. 마지막 구간은 가파르게 이어져 걸음 하나하나가 고되지만 만약 날씨가 절묘한 순간에 갠다면 얼음으로 뒤덮인 암벽 아래로 푸른 호수의 수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8시간의 고된 산행이 피츠로이를 온전히 마주하는 단 몇 분을 위해 존재하는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이 여정을 그 무엇보다 잊을 수 없게 만든다. 엘칼라파테 인근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결코 가만히 멈춰있는 벽이 아니다. 얼음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천둥과도 같은 소리를 낸다. 때로는 커다란 폭발음이 먼저 울려 퍼진 뒤 빙하 앞부분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호수로 떨어져 내린다. 저 멀리 우프사라 빙하는 오직 배로만 다다를 수 있다. 이곳보다 훨씬 높은 얼음벽을 지나야 하는 덜 알려졌지만 결코 그 위용에 뒤지지 않는 광경이다. 티에라 델푸에고로 향하는 길은 마젤란 해협과 나지막한 숲, 그리고 끊임없이 바람이 몰아치는 땅을 지난다. 비글 해협은 우수아이아 앞에 펼쳐지는데 이곳에서 수많은 배들이 남극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마르티오 섬에서는 펭귄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푸에르토 알만세에서는 어부들이 차가운 물속에 통발을 내린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몇 달씩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 위험한 일이지만 그 일이 있기에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도로, 국경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파타고니아에 존재하고 있었다. 손의 동굴이라 불리는 쿠에바데 라스마노스에는 수백 개의 손바닥 음화가 관아쿠 그림과 사냥 장면 곁에 나란히 새겨져 있다. 아르헨티나라는 이름도 수도도 국경도 존재하기 전부터 이 자리에는 세대를 이어 흔적이 새겨져 왔다. 손을 바위 위에 얹고 자신이 한때 이 땅에 속해 있었다는 증거를 남긴 사람들이 있었다. 풍경만으로는 한 나라의 정체성이 완성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고요한 밤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로도 기억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이 내리면 반도네온의 선율이 또 하나의 세계를 열어젖힌다. 탱고는 노동자들의 동네와 항구, 그리고 여러 공동체가 뒤섞이던 공동주택의 안뜰에서 태어났다. 한때 상류층으로부터 외면받았던 탱고는 술집에서 무대로 자리를 옮기며 마침내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탱고의 매력은 단순히 몸짓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두 몸 사이에 흐르는 정지의 순간이고 서로를 향한 시선의 감도는 긴장이며 반도네온과 바이올린의 선율 속에 스며든 이별의 슬픔이다. 수많은 탱고 가사는 잃어버린 사랑과 변해버린 동네, 그리고 멀어진 고향을 노래한다. 탱고는 마치 끊임없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같다. 매 순간 사라져가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몸짓처럼. 코리엔테스 지역에서는 참아매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코디언과 기타가 어우러져 흥겨운 춘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서로 몸을 밀착한 채 원을 이룬다. 가사는 과라니어로 혹은 스페인어와 뒤섞인 형태로 불리곤 한다. 곡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외침, 사파카이는 기쁨을 뜻하기도 하고 고통을 뜻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저 노래하는 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확인시키는 외침이기도 하다. 코르도바에서는 민속춤에서 비롯된 한결 빠른 리듬이 흐른다. 한때 피아노와 아코디언, 베이스가 홀대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도시를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다. 탱고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춤이라면 쿠에카는 몸을 앞으로 이끄는 춤이다. 농촌 지역의 삼바는 손수건을 이용한 구애의 몸짓을 담아낸다. 남녀는 서로에게 다가섰다가 다시 시선과 거리로 상대를 갈라놓는다. 차카레라는 기타와 바이올린 그리고 봄보레게로라 불리는 북소리로 시골 삶의 리듬을 그려낸다. 팜파스의 평원에서는 파야도르들이 기타 반주에 맞춰 즉흥으로 시를 읊는다.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한쪽이 운율에 맞춰 질문을 던지면 다른 한쪽은 곧바로 박자를 놓치지 않고 답을 내놓는다. 이 겨루기는 몇 시간이고 이어질 수 있다. 오늘날의 랩 배틀보다 훨씬 앞서 존재했던 가우초들의 언어 대결이다. 가우초는 그저 남아메리카의 카우보이가 아니다. 그들은 소떼를 몰고 말을 달리고 철 따라 옮겨다니며 일했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으며 도시의 통제 밖에서 살아갔다. 목초지가 울타리와 대지주의 소유지로 나뉘면서 그 자유로운 삶의 방식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가우초는 문학과 음악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자긍심과 자유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 민중의 정신은 필레테 포르테뇨라 불리는 장식 예술 속에서도 살아 숨쉰다. 꽃과 잎, 새와 용, 리본, 그리고 재치 있는 문구들이 마차와 트럭, 간판 위에 그려진다. 이렇게 평범한 도구들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길게 이어지는 도로 위에서는 붉은색이 또 다른 믿음을 상징한다. 붉은 리본으로 장식된 작은 성소들은 가우치토 힐에게 바쳐진 것이다. 전설 속에서 불의에 맞섰던 이 가우초는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죽은 뒤에도 기적을 행한다고 여겨진다. 운전자들은 공물을 남기고 무사한 여정을 기원한다. 라리오아 지역의 데올린다 코레아 신당에는 물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전설에 따르면 한 어머니가 남편을 찾아 헤매다 갈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젖 덕분에 곁에 있던 아이는 살아남았다고 한다. 순례자들은 그 자리에 물을 남기며 슬픈 이야기를 하나의 영적인 안식처로 바꾸어 놓았다. 축구 역시 이 나라에서는 하나의 세속 종교처럼 기능한다. 마라도나는 천재성과 저항 그리고 혼돈을 상징한다. 메시는 절제와 가족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스스로 닮고자 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사람들은 단지 골 숫자만을 따지지 않는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자기 자신을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누군가는 마라도나 쪽에, 누군가는 메시 쪽에 자신을 더 가깝게 느낄지도 모른다. 이런 신화들은 아르헨티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하지만 이 대중적인 이야기 뒤편에는 한때 의도적으로 지워졌던 더 오래되고 더 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에스파냐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이전 북동부에는 과라니족이 살고 있었다. 토바족과 위치족, 모코비족은 차코 지역과 이어져 있었고 북서부에는 디아기타족과 콜라족이 있었다. 마푸체족과 테오엘체족은 남쪽 땅에 자리하고 있었다. 파타고니아의 수렵 공동체들은 쿠에바데 라스마노스에 자신들의 손자국을 남겼다. 북부의 일부 지역은 한때 잉카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저 강어귀의 작은 전초기지에 불과했다. 선교 활동을 통해 과라니족의 예수의 선교촌들이 세워졌고 코르도바는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무역과 목축,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과 강제 노역이 식민사회의 토대를 다졌다. 5월 혁명과 독립선언 이후 아르헨티나는 저마다 다른 주들로 이루어진 영토를 하나로 묶어내야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가우초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국경을 지켰지만 이후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세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9세기 정부는 사막 정복이라는 이름 아래 파타고니아로 세력을 넓혀갔다.
그 이름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러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던 땅이었다. 이 원정 과정에서 땅은 국가와 새로운 소유주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원주민들은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강제로 이주당하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폭력은 그 세기와 함께 끝나지 않았다. 1924년 차코 지역의 나폴피에서는 착취적인 노동 조건에 맞선 토바족과 다른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뒤에야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국가가 저지른 범죄로 마침내 인정했다. 정의는 늦게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찾아왔다는 사실이 남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한 번쯤 헤아려 볼 만하다. 같은 시기 아르헨티나는 대규모 이민의 물결을 받아들였다. 이탈리아인과 에스파냐인, 웨인스인, 유대인, 시리아인과 레바논인이 저마다 다른 역할을 안고 이 땅에 도착했다. 철도는 팜파스와 항구를 연결했고 냉동 기술 덕분에 고기를 대서양 너머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다. 곡물과 축산업 그리고 유럽의 왕성한 수요가 맞물려 이 나라의 황금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풍요는 상당 부분 땅과 원자재 수출에만 기대고 있었다. 산업과 기술은 그 균형을 맞출 만큼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은 수요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그 뒤로 노동자와 자본 그리고 국가 사이의 갈등이 이어졌다. 잇따른 군사 쿠데타는 정책을 끊임없이 뒤바꾸었고 지출은 수입을 넘어섰으며 화폐는 계속 지켜나갔고 대외 부채와 인플레이션은 쌓여만 갔다. 선거가 거듭될 때마다 패소와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더 깎여나갔다. 페론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지만 짧게 설명될 수 있는 주제는 결코 아니다. 후안 도밍고 페론은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확대했다. 지지자들은 이를 노동자의 존엄이 회복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반대자들은 이를 방만한 지출과 정실주의 그리고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바라본다. 이후 페론주의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갔다. 1976년 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테러의 시대를 열었다. 수천 명이 납치되고 고문당하거나 실종되었다. 이 시기는 이 나라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어두운 상징으로 남았다. 민주주의가 회복된 뒤 아르헨티나는 추모의 공간을 세우고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 아픈 기억을 공적인 삶 속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 나라는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소들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부채 위기와 사회적 소요를 맞닥뜨렸다. 환율의 요동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수많은 가정들은 저마다 달러나 다른 자산의 형태로 재산을 지켜내야 했다. 1995년생인 어느 세대에게조차 이런 통화불안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익숙한 삶의 배경이었을 것이다. 2023년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대대적인 재정지출 삭감과 경제 운영 방식의 전환을 약속했다. 지지자들은 이를 재정 규율을 되찾을 기회로 본다. 반대자들은 구매력의 하락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한다. 아르헨티나가 겪어온 위기에는 단 하나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와 서로 모순되는 정치적 결정들, 불안정한 제도, 그리고 세대를 넘어 되풀이되어 온 수많은 순환고리가 함께 빚어낸 결과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아르헨티나에 자원이 있느냐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정말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젊은이들은 불안정함을 견디지 못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한다. 또 다른 이들은 가족과 땅,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이곳에 남는다. 만약 당신이 이들과 같은 처지였다면 떠나는 쪽을 택했을까? 아니면 남는 쪽을 택했을까? 어느 쪽이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 물음 앞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품고 살아간다. 이 나라의 미래는 지금의 경제개혁이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또 다른 복잡한 순환의 문을 열게 될지에 달려있다. 리튬은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물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수도 있다. 관광은 외딴 공동체를 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터를 그저 눈요깃거리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차코의 숲과 이베라의 습지,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언어와 원주민 공동체들은 여전히 이 나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거대한 거리로 이루어진 나라다. 열대우림과 빙하 사이의 거리, 화려한 아파트와 아직 깨끗한 물조차 없는 마을 사이의 거리, 비옥한 대지와 흔들리는 화폐 사이의 거리. 그럼에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여전히 불 앞에 둘러앉아 아사도를 즐기고 마테차 한 잔을 서로에게 건네며 밤이 깊도록 춤을 추고 다가올 변화가 언젠가 이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어쩌면 이 나라가 지닌 가장 값진 것은 미래가 단 한 번도 확실했던 적이 없었음에도 삶을 사랑하는 법을 끝내 놓지 않는 그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이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